안녕하세요. 조하나의 아일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성으로 살면서 이 여성으로 사는 것에 대한 고민과 이 탐구를 굉장히 오랜 시간 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터놓고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케이브 다이빙을 했는데요. 이 멕시코에서의 케이브 다이빙은 저에게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바닷속에서 다이빙을 하던 저에겐 깊은 정글 속 어둡고 위험하고 자칫하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깊은 수중 동굴로의 탐험은 정말 불가능한 꿈과 같았거든요. 무거운 탱크와 장비를 정글로 나르고 또 냉철한 판단, 지구력, 집중력, 체력이 필요한 케이브 다이빙 세계는 저에게 남성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요. 그러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성 케이브 다이버 나탈리를 만났어요. '아 그렇구나. 여성도 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케이브 다이빙 멕시코에 갔다가 팬데믹에 딱 걸려서 그때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제 시작돼서 오도 가도 못하고 고립되어 있을 때였어요, 그 멕시코에. 그래서 그 대륙 전체가 그때 아시안 헤이트로 물들었었죠. 뭐 미국과 멕시코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의 지도자가 그 당시 뭐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공공연하게 이제 떠들었고, 수많은 아시안이 길 가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신변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 깊은 정글 속에서 다이빙을 하는 시간 이외에는 거의 생필품을 사러 슈퍼마켓을 가는 거 말고는 숙소에서만 거의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인종이라는 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선택한 적도 없는, 뭐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차별을 받아야 한다니,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불특정 다수의 폭력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니, 억울하고 비참하고 슬프고 가장 큰 건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제 인종을 바꿀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인종과 젠더는 이 아시안 여성이라는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몬드 보부아르는 제2의 성에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했죠. 보부아르는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성을 구분했어요. 태어날 때 결정되는 생물학적 특징이 한 사람을 여성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대신 사회와 문화가 여성은 이래야 한다고 규정하고 기대하는 역할, 행동 양식, 가치관 등을 교육하고 주입함으로써 한 개인이 여성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여성성은 선천적인 본질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학습되고 형성되는 후천적인 산물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은 당시 여성의 역할이 생물학적 운명에 의해 결정된다는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어요. 보부아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등하거나 부수적인 제2의 성으로 취급받는 현실이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남성 중심적인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억압의 결과임을 증명한 것이죠. 여성성은 사회가 규정하고 주입하는 관념의 총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가 만들어내는 여성상은 어떤 걸까? 우리는 어떻게 여성으로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이 사회가 만들어내는 여성상은 나와 너라는 한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해보자면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여자예요. 지금까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초등학교 시절에 남자아이들이 고무줄을 끊거나 여자아이들 머리 잡아당기거나 뭐 치마를 들추거나 뭐 이러고 도망가면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아유 네가 좋아서 그러는 거야. 네가 이뻐서 그러는 거야." 라고요. 엄마도 선생님들도 뭐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그 당시에 '아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뻐서 그러는구나. 내가 좋아서 그러는구나. 저 아이가 나를 좋아서 예뻐서 괴롭히는구나.' 하고요. 이 말은 여자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순종과 체념의 태도를 주입했고, 남자아이들에게는 여성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남성은 어떤 이유로든 여성을 괴롭혀도 괜찮다라는 정당성과 면죄부의 빌미를 남겼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6 학년 땐가 담임 선생님이 여자아이들을 쉬는 시간이면 이렇게 무릎에 여러 명 앉혔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들의 몸을 막 이렇게 쓰다듬고 막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거렸던 게 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게 언제나 그랬듯 아이들이 예뻐서였겠죠. 그런데 제가 아직도 이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건 무언가가 이상했다는 거거든요. 그 생각해 보면 중학교 때는 그 어떤 선택권도 없이 여자는 가정을 배워야 했고 남자는 기술을 배워야 했어요. 지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정 시간에 그 선생님이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성의 사명은 밥하고 집안일 잘하는 현모양처라고요." 그 선생님에겐 이 미래의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맛있고 영양 가득한 음식을 가르치는 게 이 선생님의 사명인 거죠. 근데 정작 그 한참 막 호기심 많고 이럴 때 그 중학교 때 저희는 성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피임을 할 수 있는지, 뭐 남자들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할 때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뭐 만약에 성폭력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초등학교부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 정규 수업 과정을 통틀어서 아무리 기억을 짜내 봐도 어른들은 단 1 분도 우리에게 그런 거를 가르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 사이 남자아이들은 거의 뭐 불법 포르노를 통해서 서로 이제 돌려가면서 성을 배웠고, 또 여자아이들은 그런 남자아이들에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여고에 다닐 땐 남자 학생 주임이 걸핏하면 그 교실에 앉아 있는 여자아이들 그 뒤에 브래지어 끈 있죠. 브래지어 끈을 뒤에서 막 불시에 잡아당겼어요. 뭐 "존다." 뭐 "복장이 불량하다." 무조건 브래지어 끈을 당겼어요. 그게 다 우리를 잘 되라고 그러는 거라고 했겠죠. 뭐 고등학교 1 학년 때였나? 인적이 드문 그 새벽 등굣길에 혼자 걷는데 누군가 뒤에서 막 "몇 시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시계를 한번 내려다보고 뒤를 딱 돌아보는데, 그 순간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바리맨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제 앞에서 그 보란 듯이 그 바바리맨의 행위를 하고 있었고, 저는 학교로 정신없이 달려가는 길에도 다리가 풀려서 몇 번을 주저앉았었어요. 눈앞이 깜깜하고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죠. 교실에 들어선 저는 엉엉 울 뿐 그냥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뭐 말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화가 나면서 치욕스럽고 또 무섭고 두렵기도 했죠. 제가 그때 가만 생각해 보면 가장 처음 맞닥뜨린 감정은 죄책감이었던 것 같아요. 내 잘못이 아닌데도 내 잘못 같았고, 내가 마치 더럽혀진 기분인 거예요. 그제야 제가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간간이 당해왔던 그 이름짓지 못한 행위들, 어른들이 나에게 한 행위들, 뭐 내 또래 친구 남자아이가 한 행위들이 바로 성희롱과 성추행이었구나. 그리고 그때마다 느꼈던 내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불쾌한 감정이 바로 모욕감이었구나. 치욕감이었구나. 죄책감이었구나. 아직 나 자신을 이 사회의 여성으로 채 인식하기 전부터 한 인간으로서의 모욕감을 먼저 배운 거죠. 20 년이 지난 일인데도 아직 이렇게 그날 아침의 기억이 생생한 걸 보면 정말 이거는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학교 가는 길은 완전 지옥으로 변했죠. 한동안 혼자서 길을 걷는 그 자유도 잃었어요. 한동안 뭐 비슷한 옷차림이나 형태만 봐도 그냥 막 나자빠졌죠. 그 당시 이제 여고 주변에는 각 학교를 대표하는 그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바바리맨들이 있었는데, 사실 뭐 그때 어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이제 생리가 시작된 이후부터, 아니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성별이 정해진 이후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그리고 죽을 때까지 사실 이 여성들은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암암리에 애쓰면서 사는 것 같아요.
조심조심하면서 사는 거죠. 본인 스스로 그걸 인지하든 못하든 어쨌든 자신이 피해자가 되고 안 되고의 선택권이 전혀 없습니다. 남자는 가해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자신이 가해자가 되느냐 마느냐를 선택할 때 자연스레 결정되는 여성의 운명입니다. 남성은 결정할 수 있지만 여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원한을 사지 않고 평생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여성인 내가 의지로 막을 수 있거나 뭐 미리 준비할 수 있거나 예방할 수 있는 일의 형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뭐 수없이 혼자 다녔던 그 여행길에서 낯선 곳에서 제가 뭐 선의를 바라고 길을 물었던 사람이 행여라도 정말 나쁜 사람이었거나 딴 맘을 먹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뭐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성추행 진짜 많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서울로 회사 출근할 때도 1 호선 지하철 정말 지옥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막 심지어 뭐 칼이라든가 이런 흉기를 소지해서 그 지하철에서 성추행 이상으로 괴롭혔던 남성들의 범죄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불특정 다수 지하철의 불특정 다수 중에 제가 만약에 그날 제가 운이 나빴다면 그게 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잡지사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매달 잡지사의 마감 기간이면은 정말 새벽 2시 3 시까지 일을 하거든요. 새벽 2시 3 시까지 원고를 쓰다가 피곤한 몸을 겨우 우겨 넣고 이제 택시를 타면 기사와 이제 실랑이를 또 벌여야 돼요. 그 기사님들은 항상 "아 뭐 여자가 이 시간까지 뭐 좋은 거 하면서 놀았나 봐." 막 이러고 제가 술이 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럼 또 막 설명을 해요. "아 제가 뭐 잡지사에 일하는데 지금 마감 시간이 기간이어서 뭐 2시 3 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 뭐 그래요?" 이러면서 이제 안 믿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택시 기사가 "아 뭐 좀 오늘 좀 감이 안 좋다." 이러면 이제 막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서 택시를 탄 건데 아무도 받지 않는 막 전화를 걸어 가지고 택시에서 내내 막 통화하는 척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에게 차량 번호를 이제 뭐 문자로 보내 놓거나 이랬죠. 뭐 혹시나 택시 기사가 다른 곳으로 가는 건 아닐까? 뭐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막 네이버 지도 맵을 켜 놓고 항상 이제 가는 곳을 계속 추적하면서 잘 가고 있는지 막 천근만근 막 눈은 감기는데 막 눈을 부릅뜨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저 운이 좋아서 시선으로 뭐 말로만 괴롭히는 택시 기사들을 만났지 사실 저를 상대로 뭐 더한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은 만나지 않았기에 다행히 저는 지금 여기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이 좋은 여자예요. 아무도 없는 새벽길에 만난 그 바바리맨은 작은 체구의 힘없는 고등학생 여자아이에게 더 끔찍한 짓을 할 수도 있었죠. 그것은 온전히 그의 선택이었어요. 결국 저의 생존은 제 권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든 거예요. 그것은 잠재적 가해자의 시혜에 가까운 선택에 기댄 위태로운 운이었죠. 이것이 바로 이 사회가 여성을 제2의 성으로 만들어 온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여성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깊은 무기력에 그런 무력감에 여러 번 빠진 적이 있어요. 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강간이나 살인, 폭력에 노출된 확률이 남성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그저 남자가 막연히 좋은 사람이길 기대하는 것밖에는 사실 여성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뭐 별로 없습니다. 뭐 "누구나 사는 건 다 힘들지."라고 한다면 사실 뭐 블랙 라이브 매터 뭐 흑인 인권 운동에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앞에서 "아 모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20대 때 뭐 10대 20 대에는 여성들에게 이 생리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되는 금기어였던 적이 있어요. 생리대를 사러 갈 때는 동네 슈퍼나 편의점 점원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남자라서 뭐 생리대를 못 사는 적도 있었어요. 이 남자라서 막 말도 못 꺼내고 이제 못 사고 돌아 나와서 막 다른 슈퍼마켓이나 다른 편의점으로 간 적도 있었어요.
그 용기를 내서 남자 점원에게 뭐 생리대를 내밀고 계산을 하면서도 그 막 묘한 눈빛과 미소를 참아내야 하는 거죠. 그러다가 가끔 이제 계산을 마치고 생리대를 점원이 검은색 봉투에 일부러 이렇게 넣어 줄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아 이 사람 센스 만점이구나.' 이러면서 감탄을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생리통이 요즘 보니까 심장마비의 고통에 준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이제 나왔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여성이 생리를 한다는 건 굉장히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부끄러운 일이었고요. 뭐 한 달에 며칠은 진짜 산송장처럼 너무 아파서 그렇게 지내야 하는데도, 학교 다닐 때도 사회에 나와서도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성들 이런 농담 많이 하죠. "아 너 오늘 좀 까칠하네. 오늘 그날이야?" 뭐 이런 질문을 요즘 하면은, 요즘은 쪼끔 그래도 좀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바뀌어서 직장이나 이런 공공연한 장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겠지만, "성희롱이에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한 달에 한 번 여자라면 꼭 들어야 하는 그 머스트 해브 토크였어요. 이 생리를 한다는 것이 죄책감과 모욕감으로 느끼면서 살아온 저에게, 저는 동시에 이 여자라는 것 자체가, 내가 여성이라는 것 자체가 죄책감과 모욕감을 느껴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에 저는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낳으라고 말하는 사회가, 생리를 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기초적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생리하는 걸 여자들이 막 일생일대의 치욕처럼 느끼도록 만드는 그 사회 분위기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넘게 막 사대보험 되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생리휴가라는 걸 써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쓴 사람을 본 적도 없고요. 회사를 박차고 나와서 더 이상 눈치 볼 상사도 동료도 없는 지금, 사실 저는 그 여자들의 생리를 막 이렇게 걸고 되게 비하하고 조롱하는 남자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야 너도 네 엄마가 생리해서 이 세상에 나왔어." 세계 최초로 학생들에게 생리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스코틀랜드는 이제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로 범위를 넓혔어요. 뉴질랜드 역시 여학생들에게 생리용품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대부분 여성이 총리나 대표 자리에 있을 때 결정된 정책이라고 해요. 한국의 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비롯해 각종 시민단체나 이익집단 등에서 사실 여성을 찾기가 정말 많이 어렵죠. 남성 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에서는 여전히 진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목소리를 높이는 여성 의원에게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막 이런 소리를 정말 그 카메라 앞에서 공공연하게 대놓고 했었어요. 그래도 괜찮았고요. 이 한국은 정부나 공당에서 벌어진 갖가지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고 들여다보고 고쳐야 할 권력조차 여전히 남성에 의해 이뤄진다고 생각해요. 그 오랜 시간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여성이 어렵게 신고를 하면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가해 남성의 신변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는 명분이죠. 이후에 남성은 다시 여성을 찾아가 살해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요즘 최근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성은 세상에서 지워졌고 또다시 같은 일은 반복이 됩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 주변에 그 노란 간판에 빨간색 그 궁서체 두 글자 간판이 붙은 가게가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는 골목이 있었어요. 뭐 그 가게 이름들이 어땠냐면 앵두, 무정 이런 이름들이었는데, 그 가게 유리문이 까만 필름지로 덮여져 있어서 안이 들여다 보이질 않아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선배나 동기들이 신입생 환영회 한답시고 자기들끼리 막 몰려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누가 군대 가기 전에, 입대 전에 기분 풀어준답시고 또 남자들끼리 막 몰려서 거기에 가요. 그 남자 선배나 동기 그리고 후배들은 그곳을 방석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야 방석 내일 방석집 가자." 이런 식으로요. 남자들은 그 방석집을 통해서 그렇게 끈끈한 사회적 유대를 그 대학생 때부터 만들어 가고 있었던 거죠.
뭐 학교와 군대에서 쌓인 뭐 그들만의 이런 유희를 통한 유대감은 사회생활로도 이어지죠. 뭐 방석집 방석 끄트머리도 구경도 못 해본 제가 사회에서 그 남자들과 부대끼고 사는 게 사실 쉬울 리가 없습니다. 거래처 뭐 접대 자리는 대부분 룸살롱에서 이루어지죠. 저희 아버지가 그 건설 현장 소장 일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 아빠가 저에게 해준 이야기들이 많아서 굉장히 저도 그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남자들의 큰일은 룸살롱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뭐 너도 나도 뭐 양팔의 여자 이렇게 끼고 천문학적인 액수가 오가는 막 계약을 성사시키죠. "와 뭐 남자가 술 먹으면 뭐 그럴 실수 좀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봐주는 문화가 아주 끈끈한 한국 사회입니다. 이 접대 문화 때문인 것 같아요. 뭐 심지어 탑골공원 주변에도 바카스 아줌마라고 뭐 영업이 성행합니다. 이 바카스 아줌마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로 뭐 영화로도 나왔죠. 그 윤여정 배우가 주연했던 영화로요. 남자들은 뭐 성산업에서 우위를 점하는 최고의 고객이죠. 뭐 이러한 성산업을 만들고 이끄는 것도 모두 남성입니다. 이걸로 돈을 버는 것도 남성이고요. 여기서 여성은 주변, 소모품, 뭐 혹은 전리품으로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위안부 문제로 아파하는 나라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아서 일제강점기에 그 힘없는 조선의 딸로 태어나지 않아서 위안부에 끌려가지 않았죠. 다시 한번 역사엔 만약이라는 게 없다지만 한국이 일본처럼 뭐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다면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제가 동남아시아 태국에 오래 있어 봐서 아는데 저는 한국 남자들이 이 동남아 특히 뭐 필리핀, 태국, 베트남 곳에서 어떻게 노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 현지 여성 임신시키고 사라진 뒤에 나몰라라 하는 한국 남자들이 정말 이미 유명할 대로 유명합니다. 이 사회과학적으로 보면 역사 자체가 모두 남성들에 의해 쓰였고 모든 언어가 남성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남성들이 전쟁을 결정하고 서로 힘겨루기로 땅 따먹기를 하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뭐 번식을 해왔다. 이거 좋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인류의 역사라 이거죠. 남성 중심의 역사와 사회에서 여자들이 투표하기 시작한 것도 고작 100년이 조금 넘었죠.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뭐 성평등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우린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이 성에 대해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금기시되죠. 1998년 세상에 나온 미드 섹스 앤 더 시티는 그런 세상에 시원하게 어퍼컷을 날렸던 드라마입니다. 저도 그때 저도 대학 이제 20 대가 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드라마를 봤는데 뭐 2000 년대 초중반에도 사실 좀 센세이셔널했어요, 한국에서는요. 그 인터넷에 이 미드 제목을 쓰면 블라인드 처리가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 한국에선 당시에도 뭐 불법 유통되는 온갖 막 포르노와 섹스 테이프 뭐 몰래 카메라를 신나게 돌려보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 섹스 앤 더 시티라는 이 드라마 제목을 치려고 인터넷에 입력을 하면 블라인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위선적이었죠. 정부 고위 관료, 뭐 판검사, 국회의원, 기업가 등과 같은 막 이런 사람들이 갖가지 성폭력 비리와 스폰서 커넥션이 막 빵빵 터지는데 그건 괜찮고 미드 제목 앞에 섹스가 들어간다는 건 괜찮지 않았다는 거죠. 뭐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해서 막 헛웃음이 나오던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성인 저에게 여자다움과 아름다움을 강요하고 기대했어요. 눈 뜨고 하루를 시작했다가 다시 제 침대로 돌아와서 눈을 감을 때까지 끝도 없이 뭐 제 옷차림이나 화장, 나이, 능력 등 모든 것을 사람들은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평가를 했습니다. 치마가 너무 짧다. 뭐 가슴이 너무 작다. 뭐 살이 너무 보인다. 너무 뚱뚱하다. 너무 말랐다. 여자가 목소리가 너무 크다. 드세다. 나댄다. 너무 똑똑하다. 머리가 비었다. 애교가 없다. 좀 웃어라. 너무 웃지 마라. 여성스러워져라. 순진한 맛이 없다. 해프다.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라. 섹시한 맛이 있어야지. 순수한 맛이 있어야지. 오늘 그날이냐? 아, 너 너무 감정적이다. 아, 너 너무 쿨하다. 불평하지 말아라. 여자가 할 일을 해라. 남자에 맞춰라. 왜 애를 안 낳냐?
왜 애를 하나만 낳냐. 밤에 늦게 다 나다니지 말아라. 그렇게 옷 입지 말아라. 여자가 술 취해 밤길 혼자 다니지 말아라. 남자가 주는 술은 받을 줄도 알아야지. 끼부리지 말아라. 외간 남자한테 웃지 말아라. 아무도 믿지 말아라. 나 빼고 다 나쁜 놈이다. 예스라고만 하지 말아라. 노라고만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뭐 여자 나이에 비읍 들어가기 시작하면 유통기한 끝난 거다. 등등. 이 여자 나이 비읍 들어가기 시작하면 유통기한 끝난 거다라는 말은 실제로 제가 들었던 말이기도 한데요. 그 어떤 남성분이 저에게 몇 살이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24 이었거든요. 제가 24 이라고 하니까 "아 뭐 예쁠 때네. 한참 좋을 때네. 뭐 한참 잘 나갈 때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 얼마 안 남았네." 이러더라고요. 아니 24 인데 이제 24 인데 지금 생각하면 참 그 24 정말, 정말 어린 나이인데 '얼마 안 남았다. 여자 나이의 비읍 즉 27, 26 지나서 27, 28 요때부터 이제 여자 나이의 유통기한은 끝났다.' 이런 이야기였었어요. 그랬다고요. 이 한국 사회에서 여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는 적당히 남자들에게 매력 있어 보이면서도 해프다고 욕먹지 않을 정도의 아주 적당한 그 지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20대 초중반이었을 때 제가 연애할 수 있는 남자들이 대부분 바라는 여성상은 대충 이랬어요. 남자친구가 고주망태가 되어도 실수를 해도 다음날 해장국 끓여줄 정도의 배려와 희생이 있어야 하고, 또 군대 가면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 기다리는 지조를 갖춰야 하고, 또 자기 앞에서만 펼치는 그 섹시한 퍼포먼스에 능하되 다른 남자 앞에서는 해퍼 보이지 않도록 또 조신하고 고분고분한 현모양처로 변신해야 했습니다. 뭐 어렵지 않았어요. 제 또래 대부분의 여자들이 아주 영특하게 대응을 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자들은 섹스 앤 더 시티의 뭐 캐리와 사만다, 뭐 샬럿, 미란다처럼 한데 모여서 남자와 섹스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자들은 서로에게도 적이었어요. 당시 한국의 여성들은 각자 도생이었거든요. 각자 살아남기 위해 때론 서로를 짓밟기도 해야 했습니다. 뭐 그때는 SNS도 없었으니까요. 뭐 자신의 사연을 나누거나 뭐 자기가 당한 일을 어디에 뭐 하소연하거나 뭐 이럴 수도 없었죠. 그래서 뭐 함께 모여서 서로의 사연을 나누지 못하니 공감이나 연대, 뭐 서로를 향한 지지도 없었습니다. 사실 지구 반대편 뉴욕이란 화려한 도시의 싱글 여자 넷도 실제 안의 인물은 아니었죠. 뭐 20년 전 그 시대에 그런 캐릭터를 가진 여성들은 사실 전 세계 어디에도 실존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섹스 앤 더 시티는 더 인기가 높았죠.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호프집 서빙도 해 보고 뭐 바텐더도 해 보고 뭐 홍대 클럽 뭐 스텝으로도 일을 해 봤거든요. 저는 낮에 학교를 다니고 이제 밤에 일하는 주경 야독하는 아주 근면성실한 이 나라의 새 일꾼인데 매일 밤 그 남자들의 온갖 그 성희롱과 성차별을 막 겪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한테는 매직 워드가 있었습니다. 마법의 단어가 있었어요. 남자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와서 막 저를 괴롭히려고 하거나 막 출근되고 막 이러면 뭐 남자 친구를 사귈 때나 아닐 때나 실제로 뭐 남자 친구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냥 주야장천 제가 외쳤던 말이에요. 어떤 남자가 저한테 무례하게 굴거나 뭐 위해를 가하려 할 때 저는 또 다른 남자의 힘을 빌려서야 조금 안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남자 친구 있어요. 이 얼마나 파워풀한 문장인데요. 이 문장 하나면은 남자들은 자기가 심지어 만나 보지도 못하고 얼굴도 모르는 어떤 남자가 이 여자를 소유하고 있구나 하고 얌전히 물러가요. 정작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여자는 존중할 줄 모르면서 실제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 남성의 존재 때문에 꼬리를 내리고 사라집니다. 굉장히 재밌죠. 사람들로 북적이는 홍대 클럽에서 제가 일을 할 때 그 남자들이 그 더듬는 막 손이 느껴져요, 막 지하철처럼. 그러면은 저는 언제나 이 남자 친구한테 신호를 보내요. 수신호가 우리끼리의 그 수신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자 친구한테 수신호를 보내면 그 남자 친구가 그 클럽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였는데 일을 하다가 막 뛰어옵니다. 그럼 이제 그 남자 친구 뒤에 제가 숨는 거예요. 남자 친구는 이제 저의 방패막이가 되어 준 거고요. 그러면서도 저는 그때 막연하게 그냥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아 나는 결코 나 스스로를 스스로 내 힘으로 방어할 수 없는 사람인가?' 근데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뭐 새벽에 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막 그 홍대 그 거리 그 대로변에 이제 걸어가면은 이제 막 그 술 취한 남자들이 막 "아 뭐 아가씨 한 잔 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잡아요 정말. 정말 많이요. 조용히 거절하고 지나가면은 막 온갖 화려한 문구로 막 치장한 막 XX 년 무슨 년 막 이러는 욕이 막 뒤통수에 꽂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는 운이 좋은 여자입니다. 그때 제 뒤에서 욕을 내뱉은 그 소심한 사람들 남자들이 조금이라도 뭐 옥이나 자존심을 더 부렸다면, 그래서 뭐 제 뒤통수에 막 욕이 아닌 뭐 주먹이나 뭐 흉기나 뭐 뭘 집어 던졌다면 사실 저는 여기 지금 없어요. 제가 홍대 클럽에서 일할 때, 제가 대학교 때부터 홍대 클럽에서 진짜 오래 일했거든요. 뭐 음악을 워낙 좋아하기도 했고 또 그 클럽 사장님이 저를 굉장히 오래 이제 워낙 성실하고 뭐 열심히 일을 하는 친구니까 이제 계속 쓰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계속 오랫동안 좋은 이제 사이를 유지하면서 이제 일을 했는데요. 그 홍대 클럽에서 일하다가 같이 일하는 동료 DJ가 술을 막 너무 많이 취해서 갑자기 돌변을 하더니 저에게 자기 차로 막 가자고 막 이러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아 뭐 너도 좋잖아. 왜 이래. 뭐 너도 가고 싶잖아."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다음 날 그 클럽 사장님이, 저를 되게 오래 봤던 그 클럽 사장님이 약간 좀 이렇게 주먹과 친한 분이셨기 때문에 클럽 사장님이 그 DJ를 불러다가 진짜 그 야구 방망이로 정말 죽지 않을 만큼 때렸습니다. 그래서 제 기분이 나아졌을까요? 아니에요. 그 클럽 사장님은 저를 생각하고 뭐 배려하고 뭐 보호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내가 아끼는 직원이니까 감히 뭐 이런 거였죠. 뭐 "내가 아끼는 직원을 네가 건드려?" 뭐 이런 의미였죠. 그래서 뭐 드라마에 미화되는 뭐 로맨스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저 그냥 수컷들끼리의 그 권력과 서열, 위계 질서를 짚고 넘어간 것뿐이었죠. 저는 그 옆에서 정작 피해를 당한 건 저였는데 그냥 옆에서 제 목소리는 또 그렇게 지워졌죠. 여자로 태어나서 학교에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저는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더 무기력함과 상실감에 시달렸습니다. '아 나는 스스로 정말 나를 보호할 수 없는 존재구나. 아 나는 정말 내 힘으로 내 자신을 꼭 어떤 남성에게 기대야만이, 남성 옆에 있어야만이 나는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잡지사 기자로 살면서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을 거잖아요. 이 남성 패션지 피처팀에서 제가 유일하게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팀원들은 다 남자였어요. 그리고 또 남성지에서 일을 하다 보니 또 이제 뭐 만나는 뭐 패션 관계자들이나 뭐 아티스트나 뭐 이런 분들도 남자분들이 많았고요. 저는 남성들의 사회와 문화, 그 사고방식 한가운데에서 저는 진짜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인데, 그 남성들만의 그 내밀한 그 대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여성으로서 엿들을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남의 여자가 입는 미니스커트는 괜찮고 뭐 "내 여자는 안 돼." 뭐 이런 논리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당시 제 주변의 남성들은 그 순수한 미소녀의 얼굴에 그 가슴이 큰 여자에게서 조신하면서도 섹시함을 동시에 요구했고, 또 뭐 성폭력 뭐 이런 기사나 이런 뉴스들이 막 이렇게 좀 떠들썩하고 뭐 이러면 "아 여자가 해퍼서, 여자가 그럴 만해서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 뭐 "남자는 신이 주신 그 본능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가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뭐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 여배우들의 그 검사 성상납 그 폭로 문제로 굉장히 떠들썩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일하던 그 신사동 그 장소에도 그 근처에도 그 여배우 성상납으로 그 조직적으로 쓰였던 그런 빌딩의 장소들이 제가 일하던 사무실 근처였는데, 하지만 10 년이 지난 지금도 가해자들은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름의 생존 스킬로 저 자신을 중성화시켰어요. 뭐 친한 선배나 동료는 사석에서도 오빠 대신 형이라고 불렀고요. 뭐 친근감은 높이면서 이들이 나를 어떤 의미로든 성적으로 보지 않길 바라서였던 거였죠. 그건 바로 제가 그들에게 나를 이성으로 보지 말고, 끈적하게 훑어보지 말고, 성희롱하지 말고, 술자리에서 해코지하지 말아 달라는 약간 일종의 동맹 같은 요청이었어요. 그래야 그들만의 세상에서 여성인 저는 별다른 가십거리 없이 일을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무언가 제가 바라고 원하는 일을 잘 해냈을 때 뭐 여자가 끼를 부려서 뭐 "남자의 도움으로 해냈다." 뭐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그런 걸 의식해서요. 제가 회사를 퇴사하고 한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다이빙을 강사로 일을 할 때 그 한인들만 있는 그 한인샵, 한인센터를 피한 이유는 이 한국 사회 경험을 굳이 이어가고 싶지가 않아서였어요. 뭐 한국 다이빙 커뮤니티에는 유독 뭐 미녀 강사, 뭐 여탕이다, 뭐 몸매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단어들이 있고, 사실 여성 강사에 대한 뭐 그 티칭 실력이라든지 다이빙 실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더 흥미로운 건 여성 강사들이 자기들 스스로 막 그런 타이틀을 갖다 붙여서 스스로 막 홍보를 하더라고요. 뭐 미녀 강사가 뭐 가르치는 뭐 오픈 워터 수업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제가 연애한 남자들은 대부분 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노력조차 뭐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고, 인기 없고 좀 배고픈 인디 뮤지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 뭐 팬클럽 카페 관리부터 뭐 공연 기획 막 심지어 막 그 콘서트 때 그 관객들 오면은 뭐 막 명단 확인하고 뭐 이런 것까지 제가 다 도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가 세상에 점점 이름이 알려질수록 저는 인제 세상에서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저는 제 이름이 아닌 "누구누구누구 여자친구"로만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예쁜지 뭐 몸매가 어떤지 뭐 사람들 입에 막 오르내리기 시작하대요. 그 남자가 인터뷰에서 떠들어대는 말로 저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또 그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 역할이 정해지는 거예요. 점점 저는 제 이름을 잃고 제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뭐 "내 공적을 알아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저 때문에 그가 잘 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냥 제가 바란 건 내 이름으로 불리길 바라는 거예요. 내 남자친구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나를 나 그 자체로서 인정을 해 주길 원하는 거죠. 근데 남자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굉장히 게으르고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친구가 저에게 고백을 하고 뭐 이제 대시를 할 때는 뭐 제가 굉장히 막 당차고 막 센스 있고 뭐 잘 나가고 뭐 스마트해서 막 좋다고 막 이러더니, 남자한테 기대지 않고 뭐 독립적이고 뭐 그런 모습이 좋아서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하더니, 그 어느덧 같은 이유로 저는 뭐 기세고 부담스럽고 피곤한 여자가 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의 자아가 있을수록 남자들을 연애 관계에서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제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 깨닫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이렇게 저를 혼란스럽게 하는 연애와 뭐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모든 연애와 관계 이전에 온전히 나라는 사람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성찰하지 못한 제 잘못도 큰 것 같아요. 저 역시 그저 사랑받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여자였고,
어떤 것도 의심하지 않고 뭐 남들이 하라는 대로, 남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따라간 것뿐이었죠. 늘 연애의 주도권은 여자에게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남자에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임신시킬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제가 만난 남자들은 사랑이란 단어를 남발하면서도 끝없이 섹스를 요구하면서도 콘돔 사용은 꺼려 했어요. 귀찮거나 뭐 느낌이 안 좋아서라고 하는데 이 성병의 위험과 임신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나에게 미루는 거예요. 이 못난 놈들. 응? 그런데도 어리고 어리석었던 저는 그걸 거절이라도 하면 혹시라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전긍긍했죠. 그 남자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사회로부터 제가 교육받은 대로, 학습한 대로 스스로 이제 따르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면 그, 그 방법 말고 다른 대안을 모르니까요. 제가 섹스를 원하는지도 상대에게도 뭐 스스로에게도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점차 제가 섹스를 원한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귀던 친구와 이별할 때마다 뭐 생리가 조금만 늦어도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뭐 이 친구랑 헤어졌는데 뭐 지금 내가 진짜 뭐 만약에 임신이라도 했으면 나는 어쩌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나는 뭐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해야 되는 건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피임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저는 그 연애 관계에서 남성과 동등한 입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아프리카 여성들에게 피임약을 무상 지급하는 구호 단체가 있거든요. 이 아프리카의 여성이 자기 결정권 없이 팔려가듯 결혼하고 남편으로부터 끊임없이 학대받는 건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남편 몰래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서 구호 단체에 다다라서 피임약을 삼킵니다. 이것도 남편에게 들키면 죽음뿐이죠. 여자는 여자의 적이라는 말이 있죠. 여자들끼리 서로 적대시하고 혐오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남성 중심 사회를 지키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기 남자의 부정을 알게 되면 오히려 상대편 여성부터 비난하는 게 흔한 일이었고요. 여자는 또 다른 여자를 혐오하고 증오하고 업신여기죠. 뭐 홍등가가 성업인 이유는 그 성산업이 성업인 이유는 그곳을 찾는 것도 남자들의 수요이자 책임인데 거기서 일하는 여성을 증오하고 혐오하는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 대였을 땐 뭐 페미니즘이란 단어조차 없었고 개념조차 없었고 남자는 뭐 딱 3번 태어나서 평생 딱 3번 울어야 한다고 하는 말이 막 TV 드라마에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나오던 때였어요. 그리고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웬만하면 남자 배우들이 우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 고위 공직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요. 뭐 그런 시대를 온몸으로 맞선 여자들이 있죠. 뭐 그중에는 우리 엄마들도 있습니다.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요. 장남인 아빠가 무남동녀 외동딸인 저만 낳아서 막 대가 끊겼다고 할머니가 자기 아들인 아빠를 안 괴롭히고 며느리인 엄마를 그렇게 괴롭히더라고요. 그 둘째를 뭐 아들을 낳지 않는다는 건 이 아빠와 엄마가 함께한 선택이었는데 할머니는 절대 아빠를 공격하지 않아요. 모든 건 엄마의 몫이었죠. 이 세상의 엄마들은 우리의 엄마들은 삶에 전복되지 않기 위해 자식을 키우면서 돈을 벌었죠. 엄마들이 다닌 회사에는 제가 살면서 그동안 겪어온 온갖 성차별과 성희롱, 성폭력이 더하면 더했지 없었을 리 만무하잖아요. 그럼에도 엄마들은 저처럼 뭐 더럽다고 못 해 먹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못했죠. 그 똑같은 이유로 엄마들은 딸들에게 뭐 "돈 버느라 자식을 살뜰히 챙기지 못했다." 하면서 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원망을 듣습니다. 여성의 가치를 같은 여성이 존중하지 않는데 남성들의 존중은 어찌 없겠어요.
뭐 남성들의 혼란스러움도 이해가 갑니다. 남자답게 뭐 남자가 돼 가지고 남자니까." 뭐 이런 말을 태어나서 평생 들으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게 잘못되었다고 막 틀렸다고 여자들이 막 계속 말을 하니까 계속 뭔가 이렇게 딴지를 거는 것 같고, 그러면 자신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죠. 또 평생 배운 대로 해 왔고 또 여태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제 와 아니라고 하니까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윗세대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걸 이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왕 할 거라면 멋있게 바꿔야 하지 않겠어요? 그 지성과 유머를 대표하는 미국의 그 명성 높은 코미디언 레터맨 쇼의 레터맨도 그 한참 미투 운동할 때 미투 영상에 나오거든요. 1987 년에 레터맨의 토크쇼에서 게스트로 나온 여배우 테리 가에게 그는 말끝마다 허니 베이브를 막 붙여요. 그러자 테리가 발끈해서 그에게 막 그렇게 대받아칩니다. "Don't honey me." "나한테 자꾸 허니 허니 하지 마." 그 뭐 "이쁘나 이쁘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마. 이렇게 그렇게 부르지 마."라고요. 1987 년에요. 이 최근 넷플릭스에 그 레터맨이 자신의 이름을 건 토크쇼로 돌아왔죠. 네, 이 74 세가 된 레터맨은 쪼금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자신은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반성하고 바꾸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좀 그 점이 멋있었어요.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사과하고 반성하고 또 바뀌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 레터맨 쇼에서 카니에 웨스트가 나온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카니에 웨스트가 미투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카니에가 이렇게 말하죠. 뭐 "미국 중년 남성들이 미투 운동을 겪고 나서 '아 내가 지난 30년 동안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러는 거지?' 하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 뭐 미투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악으로 치부되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미투 운동의 이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그런 카니에 웨스트에게 레터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30 년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의 공포가 그것보다는 더하지 않을까요?" 카니에가 자신 또한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그러면서도 또 그에 반대하는 의견도 충분히 표출되어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저 역시 공감합니다. 여성과 남성이 연애 말고 대화를 해야 하는 시간이 온 거죠. 남자들 역시 스스로 연약하고 두렵다는 걸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사회가 남성이 지우는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도 남성들이 스스로 털어놔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성들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참지 말고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여성이 남성들의 이야기도 들어줘야 해요.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 여성으로 살면서 그냥 어느 순간 정말 잠시라도, 가능하다면 정말 잠시라도, 영원히는 아니겠지만 잠시라도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외딴 섬 바닷속으로 떠났죠. 하지만 영원히 바닷속에 있기란 불가능하잖아요. 바다 밖에 나와야 되는데 그 또 바다 밖 세상에서는 이 여성이라는 젠더뿐 아니라 동양인이라는 인종까지, 저는 그 인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도 또 마주해야 했어요. 제가 한인샵이 아닌 그 전 세계에서 모여 있는 대부분 이제 유럽 강사들이 많았는데, 유러피안 강사들이 많았는데 그 국제 다이빙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이미 이제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그 남성지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저 자신을 털털하고 막 중성적인 캐릭터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그것도 남성 강사의 비율이 현격히 많은 이 다이빙 업계에서 이 국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죠. 그 제가 굉장히 그 남자 강사들이랑 굉장히 막 진짜 남자들처럼 막 "왔어?" 막 이러면서 지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영국인 그 동료 강사 올리라고 있었는데 그 올리가 어느 날 손님들과 다른 강사들이 막 잔뜩 있는 배 위에서 그 다이빙 센터의 다른 그 강사, 러시아인 여자 강사 미라와의 잠자리를 아주 자세하게 막 가학적으로 변태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막 무용담처럼 떠드는 거예요. 막 소리를 또 엄청 크게 지르고 막 그 행위까지 막
몸으로 묘사를 하면서 그 주변에 막 사람들이 몰리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 주변에 몰린 남자 강사들이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막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막 같이 막 흉내를 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올리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영국에 막 그 성이 있어요. 집이 막 정말 성이에요. 말 그대로 성. 부모님이 무슨 자귀 같은 것도 있고요. 기사 자귀 막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족한 친구였고 뭐 주기적으로 동료 강사들을 이제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막 상상하는 모든 것이 있는 막 그런 파티를 자주 열곤 했던 친구였거든요. 그 나름 권력이 있었던 거죠. 그때 제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너무 불편하고 이 같은 여성으로서 좀 저도 좀 이렇게 모멸감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껴서 이제 저지를 했죠. "한 이러지 말아라. 지금 손님들도 계시고 다른 강사들도 있고 지금 당사자인 그 미라가 없는데 어젯밤에 너희 둘 사이에 있었던 아주 사적인 일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막 이러고 따졌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친했던 친구였는데 그 올리가 저를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막 비꼬는 말투로 언짢은 표정으로 막 주변 남자 강사들에게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 얘는 페미니스트야." 그 제가 그때 여성이기 이전에 아니 한 인간을 그렇게 모욕해 놓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지? 그리고 올리가 남성이 아니었고 미라가 여성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잖아요. 그 페미니스트라는 단어 하나가 그 거기 모여 있는 남자 강살들과 저를 막 홍해처럼 이렇게 갈라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순식간에 저는 그들에게 적이 된 거죠. 그들의 그 싸늘한 눈빛과 그 모멸적인 눈빛 앞에서 저는 사실 공포감을 느끼면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후에 알고 보니 이제 미라는 임신을 했고 그 올리와의 일을 공론화하려고 오랫동안 이제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이제 혼자 섬을 떠났어요. 올리는 아직도 그 같은 다이빙 센터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서구권 사회 역시 제가 경험한 한국 사회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뭐 페미니스트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탄생한 서구권에서조차 오염이 됐어요. 이 단어는 더 이상 여성의 것이 아닌 남성의 전리품이 되었더라고요. 여성의 권리를 상징하는 용어가 오히려 여성을 공격하는 혐오의 수단이자 남성의 권리를 방어하는 방패가 된 거죠. 그 일 이후로 저는 저도 모르게 자기 검열을 하면서 이 페미니스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걸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굳이 남성의 적이 되고 싶지 않아서였던 것 같아요.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제 주변을 좀 유심히 살펴보니 항상 무슨 말을 시작할 때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이라고 시작하는 여성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모두들 알게 모르게 이 페미니스트라는 단어 자체에 를 여성들이 오히려 굉장히 두려워하게 된 거죠. 그 제가 막 이런 고민이 있고 막 이렇게 그 일 이후에 굉장히 이제 움츠러들고 좀 주눅이 들어 있던 상태에서 굉장히 좀 스스로 내면적으로 이제 괴로워하고 있던 상태에서 어느 날 그 같은 또 다이빙 센터에서 일을 하는 책을 많이 읽는 친구였어요. 그 스페인 친구인데 카를로스라는 친구가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제가 가진 그 페미니스트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뭐 두려움과 공포를 털어놨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절대 네 정체성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마. 너는 여성이잖아. 너는 네가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이 세상에 여자로 태어나거나 뭐 자신을 스스로 여성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모두 페미니스트인 거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 더 많은 남자가 페미니스트여야 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제야 이제 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 그제야 제가
이 페미니스트라는 단어 자체를 오염시키고 전복시켜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 남성들의 언어로부터, 그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나 스스로 해방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너는 왜 페미니스트야?" 뭐 이렇게 비난하는 건 사실 흑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넌 왜 흑인 인권을 지지해?"라고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리고 페미니스트가 무조건 여성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 카를로스라는 친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세상엔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을 주장하고 옹호하는 남성 페미니스트들도 많다는 걸 알았죠. 서울에 혼자 사는 제 친구는 여전히 온라인 쇼핑할 때 택배 받는 사람 이름을 김힘찬, 남자 이름으로 적어 놓습니다. 사내 성희롱을 고발해서 재판까지 간 후배는 결국 2차 가해에 고통스러워하다고 회사를 나왔고, 가해자 남성은 같은 회사를 지금도 잘 다니고 있어요. 여성은 페미니스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페미니스트예요. 페미니스트가 되고 말고의 선택권은 오직 남성들에게만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페미니스트라는 말은 이미 오염이 될 대로 오염이 됐어요. 어느새 남성이 페미니스트라는 단어를 소유하게 되었고, 이 성폭력 같은 뭐 부조리에 저항하는 여성을 공격하는 남성의 무기가 되었죠. 어쩔 땐 여성이라는 그냥 이유 단 하나만으로 이 단어를 통해서 조롱당하고 괴롭힘까지 당합니다. 지금까지 언어 자체가 남성들의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인류의 지식을 주도한 사람은 백인 남성이죠. 서양의 지식이, 그리고 남성의 사유와 말이 인류가 생각할 때 쓰는 언어로 지금까지 아주 긴 역사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어 온 건 사실이잖아요. 언어가 담론을 지배합니다. 여성의 언어가 없는 만큼 담론을 지배할 힘도 적죠. 권력 투쟁에서 이 언어를 점령하고 소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SNS 시대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남녀는 별의별 희한한 용어를 개발해서 막 공격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서로를 핥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평등이라는 게 남성이 잃은 만큼 여성이 갖고, 뭐 여성이 얻는 만큼 남성이 잃는 제로섬 게임 같은 게 아니거든요. 여성이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남성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갈등을 부추기는 기득권과 시스템, 정치권이 바라듯 남성과 여성이 편을 갈라서 서로 혐오하고 경계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비겁하고 비열한 인간이 될 수도, 사랑하고 존경하며 연대하는 인간이 될 수도 있어요.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제가 팬데믹을 멕시코에서 보낼 때였는데요. 그 봉쇄로 인해서 그 수많은 그 가정 폭력과 그 남성으로부터의 학대에 시달리던 그 멕시코 여성들이 자신을 때리는 남편과 혹은 남자친구와 한 집에 꼼짝없이 갇히게 된 거예요. 그때는 전염병을 이유로 경찰도 사실 뭐 뒷짐을 지고 있었죠. 그때 제가 지내던 그 지역의 온라인 그 커뮤니티에, 그 채팅방에 이런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건 제 전화번호입니다. 만약 당신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다면 언제든지 이 번호로 전화해서 수제 비누를 주문한다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경찰을 보내줄게요." 이 여자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헤아릴 수 있는 건 정말 여자뿐이거든요. 20년 전과 지금 달라진 게 있다면, 여성 스스로 남성 중심의 문화를 더욱 견고히 하도록 도왔던 그 스톡홀름 신드롬에서 빠져나와서 여성들이 서로를 적대시하는 대신 연대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페미니즘은 말 그대로 죽고 사는 생존 그 자체입니다. 여성들은 만들어져야 할 이상적인 여성상과 실제로 살아내야 하는 현실 사이의 거대한 괴리 속에서 고립되고 소진됩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완벽한 여성이 될 것을 요구하지만 그 길은 구조적으로 막혀 있거나 수많은 함정들로 가득하죠. 이러한 끊임없는 압박과 좌절감, 희망의 부재는 우울과 불안을 낳고요. 안타깝게도 일부 여성들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중에서도 2030 여성의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우리 아빠는 항상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역사에서 저는 그런 예를 그렇게 자주 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박정희와 전두환, 박근혜만 해도 알아서 내려오는 대신 시민들이 끌어내렸잖아요. 하지만 만약 아빠의 말이 맞다면 여성들은 연대해서 목소리를 더 내야 하고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여성들을 지지하고 이해하며 힘을 실어줘야 해요. 이 성소수자의 인권 운동은 이성애자들의 서포트가 더해지면서 힘을 얻잖아요. 흑인의 인권은 백인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에 참여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죠. 장애인의 인권은 비장애인이 함께함으로써 더 나아집니다. 한국 노동 문제가 제자리인 이유는 부자들이 노동자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성의 인권 운동에 남성이 참여한다면 다음 세대의 미래는 오늘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제가 20대 때는 뉴욕에 살며 칼럼을 쓰고 파티와 자유연애를 즐기는 섹스 앤더 시티의 캐리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경험치가 늘고 머리가 굵어지고 저만의 세상 보는 눈이 생기면서 캐리는 이제 좀 다르게 보여요. 캐리 또한 미국 사회와 남성들이 만든 또 하나의 여성상일 뿐이에요. 먼저 현실적으로 칼럼을 쓰면서 버는 돈으로 뉴욕에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캐리처럼 그렇게 명품을 휘감고 파티를 다닐 수도 없어요. 그들이 즐기는 브런치는 제가 하루에 먹는 삼시세끼를 합친 것보다 비쌉니다. 남자 없이도 가능한 독립적인 싱글의 삶을 외치던 캐리는 결국 미스터 빅의 인생을 바쳐요. 드라마 속 4명의 뉴요커 여성들 역시 꿈만 꾸다가 결국 현실로 돌아갑니다. 모든 시즌을 찬찬히 여러 번 보다 보면 섹스 앤더 시티는 다시 한번 여자들에게 헛된 신데렐라의 꿈을 심어주는 드라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세상 여자들이 신데렐라의 꿈을 잃지 않아야 패션 업계 명품 브랜드 매출이 늘기 때문이죠. 거기다 드라마 속 4여자들의 우정도 판타지예요. 실제 섹스 앤더 시티의 사만다를 연기했던 킴 캐트럴은 사라 제시카 파커가 자신을 소외시키고 괴롭혔다면서 새로 찍는 리부트에 출연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한편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안심이 돼요. 이 피곤하고 소모적인 권력 게임에서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성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여성이라는 잣대로 끊임없이 평가받고 공격당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69세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성폭력을 당한 69세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영화는 개봉 당시에 영화를 보지도 않은 수많은 남성들로부터 평점 테러를 당한 적이 있어요. 수전 손택이라는 작가는 여자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여성은 결코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없게 키워진 뒤 남성보다 일찍 퇴물 취급된다라고 나이듦의 이중 잣대에 대해 저항하라라고 썼습니다. 모든 게 혼란스럽고 무기력하고 절망적일 때 저는 모든 관계에서 빠져나와 온전히 저를 위해 시간을 쏟았습니다. 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남자 말고 저라는 사람부터 제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나라는 사람의 호감이 가야 시간을 갖고 관찰할 수 있는 건데 그동안 저는 그러질 못했던 거죠. 자기 혐오와 자기 연민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시간을 내어서 관찰하고 공부를 하니까 안개 속처럼 휘뿌옇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닥까지 가라앉은 자존감을 찾아서 끌어올리고 타인의 사랑과 관심이 아니어도 나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여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은 마침내 여성으로서의 자존감도 품게 했습니다. 그것을 여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통해 얻으려고만 했는데 스스로 구하니까 구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야 제 이야기를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당당해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아요. 더 이상 남성의 욕망은 드러내도 좋은 야심이고 여성의 욕망은 감춰야 할 치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제가 여성임을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당신은 물과 빛, 꿀로 만들어졌으며 언제고 필요하다면 쓸 수 있는 매서운 향신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 자체로 소중한 존재이자 우주와 자연의 값진 구성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온전히 인생을 노래하고 춤출 수 있어요. 저는 혼자서 외딴 정글을 헤매고 도시의 밤을 만끽하고 커피숍에 앉아 글을 씁니다. 저는 저를 위해 근사하게 차려입고 또 저를 위해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웃습니다. 모든 것엔 사랑이 가득해야 하지만 모든 것이 로맨스가 없으면 무의미한 것처럼 굴지 않아요. 온전히 나로서 매 순간에 존재하고 또 나로서 행복합니다. 더 이상 저는 그 어떤 로맨스 영화나 드라마 캐릭터에 나 스스로를 대입시키려 하지 않아요. 저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존재니까요. 저는 스스로 아름답고 또 자유롭습니다. 당신도 그래요. 조아나의 아일랜드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만나요.